네, 이번 차시의 학습 주제인 주기율표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주기율표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기율표가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었죠. 주기율표에는 이제 규칙적인 그런 원자량에 따라서 원소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었습니다. 19세기 화학자들이 이 원자 질량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서 주기율표를 고안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원소를 원자 질량에 따라서 이렇게 나열한 주기율표는 굉장히 합리적이긴 하지만 화학적인 성질이 이 원자의 질량과만 완전히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 나서 이제 1869년에 러시아의 화학자인 멘델레예프와 독일의 화학자인 마이어는 원소의 규칙적, 주기적 성질 재현에 기초해서 보다 확장된 원소의 도표화를 독자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는 두 가지 관점에서 기존의 업적을 개선했는데요.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소의 성질을 기초로 하여서 보다 정확하게 분류를 했습니다. 둘째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몇몇 원소들의 성질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테이블에 나와 있는 에카알루미늄이라는 알려지지 않은 원소의 존재와 이 몇 가지 성질, 원자 질량과 녹는 점, 밀도와 화학식과 같은 성질을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에카라는 단어는 이제 처음 혹은 첫째라는 의미를 가진 산스크리트어인데요. 따라서 이제 에카알루미늄은 알루미늄이 속한 족에서 알루미늄 바로 아래에 위치한 원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4년 후에 이 갈륨이 발견되었을 때 에카알루미늄으로 예견되었던 성질과 갈륨의 특성이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네, 원소의 발견 연대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118개의 원소가 발견이 되었고요. 현대의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에 따른 주기적 성질에 기초하여 이런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대 주기율표의 원소는 전자가 이 북껍질에 채워진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됩니다. 이제 주적 원소라고 해서 representative element 혹은 main group element라고 하는데요. 자, 1, 2족부터 시작해서 13족부터 17족 혹은 1A부터 7A 족에 속해 있는 원소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이제 최대 주양자수 N이 값이 S나 주양자수와 상관없이 S나 P 부껍질이 완전히 전자로 채워지지 않은 원소들이 되겠고요. 오른쪽 아래에 이러한 분류에 따라서 나타난 현대의 주기율표의 구성을 확인하시면서 뒤쪽에 각각의 족에 배열되어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주족 원소와 그 다음에 12족 원소, 13족에서 17족, 그 다음에 영족 기체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전이금속과 악티늄 쪽, 란타늄 쪽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 뒤로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이금속은 3에서 11족 사이의 원소들로서 D 북껍질, D 오비탈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거나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D 북껍질을 가진 양이온을 잘 형성하는 원소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12족을 보시면은 아연과 카드뮴, 수은과 같은 12족 원소들은 주족 원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이 금속도 아닙니다. 그냥 12족은 12족입니다. 이 금속들이 속한 족에는 특별한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다는 점 또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주기율표에서는 이제 란타늄족과 악티늄족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원소 번호, 이제 원자 번호 58번부터 지금 103번까지 나와 있는 이 사이에, 지금 이 사이에 숨겨져 있는 원소들입니다.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F 오비탈을 가지기 때문에 F 구역의 전이 원소로 그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소의 화학 반응성은 그들의 최외곽 전자,
즉 영어로는 밸런스 일렉트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원자과 전자에 의해서 화학적인 반응성이 결정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전자죠. 이 원자과 전자의 특성은 같은 족의 모든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의 이 개수와 형태가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자과 전자의 배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족에 속한 원소들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네, 원소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앞에서 말씀드린 원자과 전자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소를 확인해 볼까요? 지금 수소의 전자 배치 1s 1개죠. 이렇듯이 마그네슘을 보더라도 최외곽 전자, 주양자 수는 3이고요. S 부 껍질에 2개가 채워져 있는 이러한 최외곽 전자, 밸런스 일렉트론의 배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르곤을 한번 봐볼까요? 아르곤은 주양자 수가 3이고 그 다음에 3s 오비탈에 전자 2개, 그리고 3p 오비탈에 우리가 각각의 오비탈에 파울리 베타 원리와 훈트 규칙을 적용해서 전자를 채우는 원리를 학습을 했었죠. 3s 오비탈에 이렇게 전자가 6개 채워져 있는, 이렇게 해서 최외곽, 그야말로 바깥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채워져 있는, 즉 원자과 전자가 8개가 채워져 있는 이러한 배치가 주기율표상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원소를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와 관련해서 구분을 했었죠. 이제 금속, 비금속, 중금속 등의 원소를 화학식에서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금속, 비금속, 중금속으로 분류를 한다고 했죠. 먼저 금속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금속은 분리된 분자 단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에서는 항상 실험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철은 이 페럼 Fe 라는 원소 기호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죠. 네, 비금속에 대해서는 단일 규칙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 우리가 가장 친숙한 원소인 탄소는 원자들의 거대한 3차원 그물 모양 구조로 존재하며 이러한 실험식 C를 화학 반응식에서 탄소를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네,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수소, 질소, 산소, 그리고 할로젠족 원소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며 화학 반응식의 분자식, 이렇게 H2, N2, O2, 그 다음에 할로젠족 같은 경우에는 Cl2 이런 식의 분자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인의 경우는 P죠. 원소 기호는 P인데 분자의 안정한 형태는 P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금속인 E는 P4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황은 S8로 안정한 형태로 존재를 하지만 흔히 실험식인 S만을 화학 반응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영족 기체는 단원자로 존재하죠. 헬륨, 네온, 아르곤과 같은 영족 기체들은 그 원소 기호 자체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이온 결합 화합물은 이 단원자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온의 전자 배치를 어떻게 표기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자 배치 내용을 살펴보시면 중성 원자와 마찬가지로 파울리의 베타 원리와 그다음에 훈트 규칙을 사용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주적 원소의 원자에서 만들어진 양이온은 최고 점유 N 껍질로부터 하나 이상의 전자를 제거하여 형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뒤에서 살펴보겠는데요. 최고 점유 N 껍질이라는 것은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전자 부껍질, 즉 오비탈에서 전자를 떼어낸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몇몇 원자와 그 양이온의 전자 배치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고 점유 N 껍질로부터 하나 이상의 전자를 제거하여 형성한다고 했는데, 자, 이 소듐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앞쪽에 네온의 전자 배치, 네온의 전자 배치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 이제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1s2, 2s2, 자, 2p6이죠. 자, 이러한 전자 배치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3s1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소듐의 전자 배치가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축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앞쪽에 네온의 전자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3s1 오비탈을 표시해줌으로써 소듐 원자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s 오비탈에서 전자를 하나 제거하게 되면은 3s 오비탈에서의 전자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게 됩니다. 소듐 양이온의 경우에 말이죠. 자, 칼슘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칼슘의 경우에는 앞쪽에 영적 기체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축조 원리에 의해서 4s2 이러한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최고 점유 N 껍질, 4번 껍질이 되겠죠. 4번 주양자수를 가지는 이제 칼슘의 경우에 원자 핵이 있으면은 이렇게 오비탈들이 쭉 있다가 주양자수 N이 4인 최각 오비탈에 이제 전자가 2개가 있는데 이 2개가 제거가 되면서 4s 오비탈에서의 전자가 없어지게 되면서 아르곤 원자의 전자 배치와 같게 된다는 것이죠. 네,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온 전자 배치가 위치하고 그 다음에 3s2, 3p1 이렇게 3개의 최각 전자 밸런스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자 3개가 제거가 되면서 알루미늄 3가 양이온이 되고 그 배치는 전자 배치는 네온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와 같게 되겠죠. 네, 반대로 음이온 형성에서는 하나 이상의 전자가 최고 부분 점유 N 껍질에 더해지는 겁니다. 네, 양이온과 반대로 더해지겠죠. 수소를 예로 들면 수소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는 1s1인데 전자를 하나 여기에 얻게 되면은 이렇게 1s2이 되겠죠. 이는 이제 헬륨의 전자 배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와 같게 됩니다. 플루오린도 마찬가지죠.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는 1s2, 2s2, 2p5입니다. 네, 전자를 하나 얻게 되면 이렇게 2p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가 이제 채워지게 되겠고요. 1s2, 2s2, 2p6은 바로 네온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되겠죠. 자, 산소와 질소도 이제 마찬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자의 수가 지금 같은 상황이 되죠. 질소, 질화 이온 같은 경우에도 전자 3개를 얻어서 네온과 같은 상태가 전자 배치가 같은 상태가 되고 같은 전자수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동일한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가지는 것을 등전자 상태, 즉 아이소일렉트로닉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는 앞에서 우리가 양이온의 경우에도 살펴보았고 음이온의 경우에서 이제 간단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소들에 대해서 이온의 전자 배치를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이 정도로 기초적인 양이온과 음이온의 형태를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소의 전자 배치는 이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기적인 변화를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물리적, 화학적 고동에서도 주기성이 나타나게 될 텐데요. 네, 앞 시간에서 다전자 원자에서는 핵에 근접한 전자들이 외곽 전자의 가림 효과 혹은 쉴딩 이펙트를 미친다는 것을 배웠죠. 자, 예를 들면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바깥쪽에 이제 이렇게 전 오비탈 궤도를 돌아다니는 전자는 이 핵에 가깝게 위치한 예를 들면 1s 오비탈의 전자에 의해서 이제 가림 효과에 의해서 뭔가 원자 핵과의 인터랙션이 약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원자 내에 다른 전자의 존재는 양전하로 하전된 핵 내에 양성자와 특정 전자, 그러니까 지금은 바깥쪽에 있는 전자와 이제 원자핵과의 이 인터랙션을 의미하겠죠. 이러한 정적이적 인력을 쉴딩 효과에 의해서 감소시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유효 핵전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유효 핵전하는 실제 핵전하 우리가 이제 원자량이라고도 하는 이 Z값, 이러한 실제 핵전하와 다른 전자의 반발 효과 혹은 가림 효과를 모두 고려했을 때 단 하나의 전자에 의해 느껴지는 핵전하를 바로 유효 핵전하라고 합니다. 유효 핵전하는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지고요. 수식적으로는 Z- 시그마, 시그마는 당연히 0에서 최대 Z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가림 상수 혹은 쉴딩 컨스턴트 혹은 스크리닝 컨스턴트라고 부릅니다. 자, 한 전자 내에 이러한 전자들이 서로 얼마나 가리는지를 설명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가장 단순한 오비탈 궤도를 가지고 있는 헬륨 원자로부터 전자 두 개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실험에 따르면 지금 이제 헬륨이죠. 원자핵 Z 값이 이제 있게 되겠고요. 전자 두 개가 이렇게 1s 오비탈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첫 번째 전자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3.9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하나를 떼어내고 났으면 이제 이 하나만 더 떼어내면 되겠죠. 근데 이 인터랙션이 이제 지금 더 강해졌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두 개가 전자가 있을 때랑 하나가 있을 때랑 원자핵은 당연히 같은 힘으로 전자를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끌어당길 때보다 하나를 끌어당길 때 훨씬 더 강하게 끌어당기게 되겠죠. 두 번째 전자를 제거하는데 8.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줄의 에너지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제 핵전화와 다른 전자와의 반발 효과에 따른 유효 핵전화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리튬부터 네온까지 2주기 원소들을 생각해 보면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핵 전하는 증가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Z값이 증가하게 되겠죠. 원자 번호가 커지니까. 반면에 이제 핵심부 전자, 즉 코어 일렉트론인 자 1s2이죠. 가장 코어에 있는 원자핵과 가깝게 있는 전자, 코어 전자들은 이제 상수가 즉 두 개로 이제 일정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원자과 전자가 하나가 더해지면 원자과 전자는 서로를 잘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보듯이 이제 주기율표의 오른쪽으로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원자과 전자에 의해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더 크게 됩니다. 또한 유효 핵전하는 특정 족에서 주기율표의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 리튬부터 세슘까지 나온 이제 1족의 알칼리 금속을 나열한 표죠. 그래서 원자량, 즉 실제 핵전하의 값이 3에서 55로 이제 커지게 됐는데요. 이제 핵과 특정한 전자 사이의 인력은 유효 핵전하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갈수록 전자 껍질의 수가 증가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N 껍질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자과 전자, 즉 밸런스 일렉트론이 점진적으로 더 큰 껍질에 더해지기 때문에 핵과 원자과 전자 간의 정전기적인 인력은 실제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효 핵전화 같은 경우에 이러한 경향을 나타난다는 것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효 핵전하의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 내에서의 경향 그리고 같은 주기 내에서 경향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경향, 이번에는 원자 반지름의 어떤 주기적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밀도와 녹는 점, 끓는 점을 포함한 많은 물리적 성질이 원자의 이 크기, 원자의 크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의 크기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원자의 크기를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앞 시간에서 배운 것처럼 원자 내의 전자 밀도는 핵을 넘어서 멀리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원자의 크기는 핵 주위에 전체의 전자 밀도의 90%를 차지하는 부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 핵이 이렇게 있으면 전자 구름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배웠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전자가 존재할 밀도, 전자 밀도가 존재 확률이 90%가 되는 이 경계면을 원자의 크기로 간주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학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두 개의 이유탄 금속 원자 내에서 혹은 이원자 분자 내에 두 개의 핵 간 거리의 그 거리의 절반을 원자의 반지름, 아토믹 레디어스라고 합니다. 자, 왼쪽에 이제 베릴륨과 같은 금속을 이제 보게 되면요. 거대한 3차원 그물 구조를 형성하면서 서로 연결된 원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원자 반지름은
두 개의 이웃한 두 원자 중심의 중심 간 거리의 반이 되겠죠. 네,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단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원소, 즉 아이오딘과 같은 분자를 예로 들면요. 원자 반지름은 분자 내에서 원자의 중심 간 거리로 그 거리의 절반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 거리는 두 원자의 중심 간 거리고 그 거리의 이제 2분의 1 이것이 원자 반지름이 되겠죠. 네, 주기율표 상에서 유효 핵전하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유효 핵전하가 커진다는 것은 전자를 더 강하게 잡아당긴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이렇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인 전자 밀도를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크기는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종 내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이 주양자 수 n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효과에 의해서 원자 반지름 자체는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더 커지게 되겠죠. 주기율표 내 위치에 따라서 이런 주적 원소의 이제 피코미터 단위의 이 값은 지금 현재 피코미터 단위가 되겠는데요. 피코미터 단위의 원자 반지름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같은 주기에서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때 주기율적인 성질, 그리고 같은 종 내에서 아래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원자 반지름이 이제 증가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다는 것, 이러한 주기적인 경향을 우리가 유효 핵전하를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기율표를 참조하여 다음 원자들을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는 순서로 배열하라고 하고, 인과 규소, 질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될까요? 우리 주기율표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먼저 이 N과 P를 살펴보면 이렇게 같은 15족 원소입니다. 자, 같은 족 원소들끼리는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더 커진다고 했죠. 왜냐하면 껍질 수가 커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먼저 N과 P를 비교했을 때는 P, 즉 인의 반지름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실리콘과 P를 비교해 본다면 지금 같은 주기에 있죠. 이렇게 규소는 14번 원소이고 인은 15번 원소입니다. 자, 같은 주기 내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자, 실리콘은 인의 왼쪽에 위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 핵, 그러니까 원자량의 크기가 P의 경우에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더 강하게 잡아당길 것이기 때문에 인보다 규소의 반지름이 더 클 것입니다. 따라서 반지름이 증가하는 순서는 이제 질소, 인, 규소 이런 순서로 반지름이 커지게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소와 규소의 반지름 크기 비교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같은 족이나 같은 주기에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러한 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질소와 규소 사이의 원자 반지름의 크기도 비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온 반지름, 즉 아이오닉 레디어스는 양이온 또는 음이온의 반지름이 되겠죠. 우리가 중성 원자의 반지름과는 또 다른 이제 전자가 더해지거나 빼지는 것이 이온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원자 반지름이 변하게 됩니다.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전자를 말씀드렸다시피 얻거나 잃는 것에 따라서 어떤 가림 효과 그리고 유효 핵전하의 변화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자 구름의 부피가 필연적으로 바뀌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이온 반지름이 중성 원자와 비교했을 때 바뀌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음이온부터 살펴보면요. 원자가 음이온을 형성하면 이제 핵전하는 같지만 증가된 전자 때문에 생긴 반발력이 전자 구름의 영역을 확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음이온의 반지름은 원자보다 크게 됩니다. 자, 여기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은 리튬 원자 하나가 플로린 원자 하나와 반응을 해서 이제 리튬 플로라이드 단위 하나를 형성할 때 크기 변화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음이온은 플로린이죠. 그래서 전자를 하나 얻어서
그 전자 구름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반지름이 커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양이온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원자로부터 하나 이상의 전자를 제거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자 간의 반발력은 감소하지만 핵전하는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전자를 더 세게 잡아당겨지게 되면서 당연히 그 크기가 지금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양이온의 반지름은 중성 원자보다 더 작은 크기가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알칼리 양이온으로 변환될 때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할로젠이죠. 알칼리 양이온이고 할로젠. 각각의 이제 알칼리 금속이 양이온으로 될 때, 그리고 할로젠 원소가 음이온으로 전환될 때 원자 반지름의 크기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Y축이 이제 피코미터 단위로 나타나는 원자 반지름이죠. 그래서 원자일 때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제 N이, 그러니까 껍질 수가 증가해서 반지름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그 경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온의 경우에는 전자를 잃으면서 원자 반지름의 크기가 작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원자 번호에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은 유지가 됩니다. 할로젠도 마찬가지죠. 전자를 얻어서 전자구름이 확장돼서 각각의 원소에서 이렇게 반지름이 커진 결과가 나타났고 원자 번호에 따라서 이렇게 또 반지름이 커지는 경향 자체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경향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의 비교,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각 쌍에 대해서 두 화학정 중 어떤 것이 더 큰지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번에 이제 질화 이온, 삼가 음이온과 이제 플루오린 1가 플루오린 음이온과의 이온 반지름이 어떤 것이 더 클지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알겠죠. 자, 이러한 이온 반지름 비교할 때 도움이 되는 어떤 전략은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쉽게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자의 배치, 그러니까 전자수가 같은 우리가 전자 배치를 제가 아이소일렉트로닉 스테이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두 가지의 그 화학종이 등전자 이온 전자 배치를 가지는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같은 전하를 가지며 같은 쪽 원자들로부터 생성된 이온인지 주기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힌트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전하는 다르지만 동일 원자로부터 생성된 이온인지, 동일 전자인데 전자수가, 최외곽 전자수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온의 반지름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N3의 삼가 음이온과 플루오린 음이온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면요. 자, 주기율표를 열심히 쳐다보면 질소는 15번 원소고 플루오린은 17번 원소죠. 그래서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입니다. 그런데 자, 질소는 지금 최외곽 전자 배치를 써보면 2p3인데 그렇기 때문에 질소의 원자가 이제 3개의 전자를 얻어서 지금 음이온이 된 상태죠. 그럼 3p 오비탈에 전자 3개를 더해서 전자 배치는 이제 헬륨에 ES2, EP6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배치와 같게 되죠? 바로 네온의 배치와 같게 됩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자,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최외곽 전자 배치를 보니까 ES2, EP5였죠. 그런데 전자를 1개 얻어서 음이온이 되었으니까 EP 오비탈에 1개가 더해져서 마찬가지로 플루오린도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에 이 질소, 삼가 음이온과 플루오린 음이온이 같은 전자 배치, 같은 개수의 최외곽 전자수를 가지는 등전자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쉽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원자 핵의 크기를 비교하면 되겠죠. 결국 이제 질소에는 양성자가 7개만 있고 플루오린에는 9개가 있으니까 전자의 수는 같아요. 그런데 이 플루오린에서 전자를 더 강하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플루오린에서 전자 밀도가 조금 더 부피가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소 음이온이 반지름이 더 크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과 칼슘 이가 양이온의 이온의 반지름의 비교입니다. 자, 오른쪽 아래에 제가 주기율표를 발제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원소가 나와 있는 부분만 발제를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풀 때 항상 주기율표를 옆에다 두고 필요한 정보를 잘 찾아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죠. 마그네슘과 칼슘 모두 이가 전자 두 개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가 쉬운데 이제 칼슘의 경우에 더 큰 이제 주양자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칼슘 이온의 반지름이 이제 마그네슘 이온의 반지름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철 이온인데 2가 양이온과 3가 양이온을 비교하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제가 또 이제 철 이온 부분만 또 이렇게 발췌를 해왔습니다. 주양자 수는 4고 이제 전자 수는 이제 중성 원자의 전자 수는 26개가 되겠는데요. 핵 전자는 전하량은 이제 동일하죠. 같은 원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철 2가 양이온이 전자의 개수가 24개입니다. 그리고 3가 양이온은 3개를 잃었기 때문에 23개가 되겠죠. 전자의 개수가.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가 더 많은 이제 철 2가 양이온에서 전자 간의 반발이 더 크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철 2가 양이온에서 이온의 반지름이 더 크게 되겠죠.